안녕하세요. 네, 신세계서울병원 정진아 원장이고요. 네, 신세계서울병원에서 하지파트 맡고 있는 박동철입니다. 네, 일단 무릎에서는 무릎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부르는 관절염과 그 다음에 무릎의 인대들, 십자인대도 있고 측부인대도 있고 또 무릎 탈구가 됐을 때 손상되는 다른 인대들도 있고 또 연골판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이 연골이라는 걸 더 많이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무릎에는 연골판이라는 이제 또 특이한 구조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말씀드린 연골 이렇게 대략적으로는 이 정도로 나눠서 수술적 치료로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관절염에 대해서는 어떤 수술들이 있죠? 저번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관절염은 굉장히 진행을 하게 되면 엑스레이만 찍어보아도 이제 관절이 다 파괴돼 있고 이제 완전히 관절 간격이 없어져서 이제 붙어서 그렇게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로 고령 환자분들이 무릎 통증으로 그렇게 오셨을 때 변형도 같이 진행되어 있고 그럴 때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이 이제 인공관절 수술입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전체 관절부가 다 망가졌을 때 이제 전체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고 최근에는 이제 로봇 수술이 도입이 돼서 그런 로봇의 도움을 받아서 굉장히 정확도를 높이고 환자분의 수술 후 통증이라든지 운동 등에도 더 개선점을 보일 수 있게끔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중에서 전체적인 관절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 부분적으로 손상이 되어 있고 또 나머지 부분들이 굉장히 괜찮을 때 그리고 그런 면에서 또 이 환자분들의 나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수술 방법을 정하는데 이 방금 말씀하신 이제 그냥 인공관절 수술이라 하면 사실 관절에 있는 모든 부분을 다 치환하는 전치환술을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무릎에서는 반치환술도 있어요. 그래서 특정 안쪽이라든지 또는 바깥쪽 위주로 안 좋으신 분들 중에서 조금 나이가 젊으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이 회복이 빠른 이 반만 치환하는 수술도 고려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둘 다 장단점이 있는데 이것은 또 우리가 다른 영상에서 설명을 또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인공관절은 또 많이들 염려하시는 게 바로 수명이 다 돼서 2번 수술해야 되면 어떡하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걱정이 많으시죠? 네. 인공관절이라는 것이 결국에 본연에 갖고 있는 연골이나 이제 인대 조직들을 전부 희생하고 금속으로 이제 치환을 하게 되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 영구적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보통 관심이 많으세요. 아주 고령의 환자분들에서 수술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 이전에도 관절이 외상이라든지 다른 원인 때문에 일찍 파괴되는 경우에 이런 전치환술을 좀 이른 시기에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인 수명은 굉장히 역시 사용하기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15년, 20년 정도 지났을 때는 어느 정도 마모라든지 해리 등의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 그럴 때는 기존에 갖고 있던 인공관절을 제거를 하고 역시 재수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수술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무섭게 생각하시고 이 수술 다시 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닌지 그렇게 질에 겁을 먹고 오신 분들이 많지만 역시 이제 적절한 술기로 이제 뼈의 손실을 최소화시킨 상태에서 역시 고정을 잘 하고 나온다면은 이전과 아주 큰 차이가 있지 않게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게끔 재수술이 잘 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관절염은 말기 관절염이라든지 또는 고령에서 3기 이상의 관절염일 때 우리가 이런 인공관절 수술을 1차적으로 생각을 하고 하지만 또 무조건 관절염에 대한 수술은 그러면 인공관절밖에 없느냐? 그거는 또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다리 교정이라고 부르는 그런 관절이 상태가 어느 정도는 남아있는데 이게 다리 변형이 있고 또 관절염 진행이 좀 뚜렷하게 예상이 된다 하는 분들에게는 이런 오다리 교정을 통해서도 추후에 인공관절 수술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수술까지도 있다는 점 설명드립니다. 네, 그 퇴행성 관절염 말고도 무릎에는 인대 손상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축구를 대표로 하는 운동을 하다가 부상이 있을 경우에
인대 파열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일단 십자인대 손상이 있겠죠. 네. 네. 워낙에 이게 십자인대는 이 무릎 내부에 심부에 위치해 있고 이 십자로 교차하는 형태로 어느 정도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 허벅지뼈인 대퇴골이랑 아래 정강이뼈를 이제 이어주는 인대 장치고 기타 다른 인대들이 또 존재를 많이 하지만 무릎 내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 그래서 회전에 대한 안정성이나 전후방으로 전이하는 그런 안정성을 잡아주는 인대고 스포츠 부상으로 굉장히 많고 실제로 주변에서 많이 접합니다. 주변에 친구가 이제 수술을 받았다든지 그런 소식을 많이 듣게 되고 특히 이제 십자인대 수술을 하면 이전과 면역력은 면제가 될 정도의 사유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주변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보게 되는 부상 종류이기도 합니다. 다른 프로 선수들도 이런 십자인대 부상이 왔을 때 수술하고 복귀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절의 수명을 유지하고 그렇게 불안정해진 관절의 안정성을 잡아주기 위해서 인대 파열의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가 이제 치료의 일원칙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십자인대 파열은 단순히 이제 인대를 봉합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적절한 안정성을 가지려면 일단 재건하는 수술을 하는 것이 일단 1차 옵션입니다. 거기에 있어서 이제 사람마다 이 재파열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불안정성이 굉장히 좀 오랫동안 지속되다가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사람마다 그 다리 상태에 따라 수술하는 방식에는 조금의 차이들이 다 있을 수 있어요. 오랫동안 불안정한 관절을 갖고 오신 분들은 특히 내부의 연골판이나 연골이 심하게 망가져서 오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관절을 치료할 때는 단순히 재건술만 잘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 이거를 얼마나 오랫동안 잘 쓸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더 개선시킬 수 있는 점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각도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이제 안정성도 여러 가지 전후방 안정성에 더해서 회전 불안정성 등을 전부 잘 체크하고 이제 수술로 진행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정확한 검사 그리고 이제 신체 검진, 문진 등을 통해서 수술을 할지 어떻게 다른 방법을 택할지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니까 부상을 당했을 때는 정밀하게 평가하고 이제 치료를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인대로 대표되는 인대가 이제 무릎에는 그 외에도 측부인대가 있어요. 무릎이 이제 있으면 안쪽에 있는 내측 측부인대,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외측 측부인대. 특히 바깥쪽 같은 경우에는 후외측 인대 복합체라고 해서 크고 작은 인대들 세 가지 정도를 합쳐서 그 기능을 비슷하게 하는 그런 이제 인대군을 가리키는데, 급성 손상에서도 이 부분은 손상이 될 수 있지만 오랫동안 이제 만성적인 통증이 있을 때 이게 검사를 해봐도 큰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나는 계속 아프다,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아까 이제 박동철 원장님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신체 검진을 통해서 좀 전반적인 것을 평가를 하고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무릎은 특히나 신체 검진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만성적인 측부인대 손상 환자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진단이 잘 안 돼서 오셔서 제가 이제 검진을 해보면은 그런 불안정성이 측부인대로 인한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만성적으로 계속 고생하시다가 저희 병원에서 이제 수술 받으시고 이제는 훨씬 좋아졌다 하면서 이제 회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무릎 파트의 매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검진으로서 MRI와 엑스레이 이런 영상 검사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 검진을 통해서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고 의심하고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대에 대해서 알아본 다음에는 역시 무릎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구조, 이제 반월상 연골판입니다. 흔히 뭐 이제 연골판 이런 이제 언어의 혼용이 어느 정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해부학적 구조를 정확히 이해를 시켜드려야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무릎 뼈를 코팅하고 있는 연골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연골과 연골이 그 맞닿는 이제 관절을 이루는 부분에서 어떻게 또아리 형태를 띠고 있는 그런 구조물이 하나 있어요. 반월상 연골판으로 이름이 붙여져 있고, 이건 이제 관절을 안정적으로 이제 움직일 수 있게끔 그리고 이제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중요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절 손상에서 굉장히 흔하게 접하는 것이 이제 연골판 손상입니다.
연골판은 우리가 이제 외상을 당하고 다쳐서 찢어지거나 손상이 가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흔히 이제 관절을 무리해서 오랫동안 쓰다 보면은 계속 조금씩 마모가 일어날 수 있고 거기에 이제 누적이 돼서 퇴행성으로 찢어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를 접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진단은 MRI 그리고 이제 환자분의 증상, 이제 신체 검진상 그 부위에 이제 통증이 명확히 있는지 등으로 이제 정밀하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골판은 찢어졌다고 모든 사람들이 수술을 해야 된다거나 그렇게 알고 있지는 않으실 거예요. 대부분 찢어져도 이제 수술을 하면 절대 안 된다 같은 자료들이 많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치료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그런 것들을 미리 알고 계시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연골판은 관절에서 지속적인 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인데 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찢어지거나 파열된 그런 양상을 아주 명확하게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하겠고 연골판에서 이제 유발되는 증상이 맞다면 그런 것들이 보존적인 치료라고 하죠. 이제 약물 치료, 주사 치료 등으로 잘 조절을 해드릴 수 있고 이걸 이제 몇 년, 5년, 10년 정도 문제없이 쓰실 수 있다고 판단이 될 때는 굳이 수술을 하지 않고 가져가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다만 이제 찢어진 양상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해서 그런 보존적인 치료에 반응이 별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의사의 판단이 미리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럴 때는 관절의 파괴를 더 진행하는 걸 막고 연골판의 손상을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을 수술적인 치료로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골판은 굉장히 많은 종류의 그런 파열, 찢어짐이 존재하는데 그런 것들이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환자분의 나이, 연골의 상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이거를 봉합을 해서 원래 상태로 최대한 만들어 볼 수 있을지 혹은 그런 봉합술이 불가능해서 어느 정도 부분적인 절제 예쁘게 다듬어 놓고 조금 더 시간을 번다든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아주 많은 고민을 하고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연골판은 봉합해서 나을 수 있는 구조냐 그런 것들이 궁금하실 수 있는데 직접적인 혈액 공급이 있는 조직이 아니고 주변 이제 관절낭이 분포하는 그런 혈관들에서 이제 확산 공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관절 바깥쪽에 가까운 부분일수록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는 여지가 더 크고 가운데 부분에 나와 있는 조직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 가지고 있는 손톱처럼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한번 부러지면 스스로 붙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쁘게 다듬어 놓는 게 증상을 더 진행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대표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역시 이게 환자분의 나이 그리고 이제 활동 정도 그리고 다른 인대의 상태는 어떤지 그런 거에 따라서 치료가 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골판은 봉합을 해서 아물 것 같으면 우리가 봉합을 시도를 하고 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봉합이 안 될 것 같으면 다듬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연골판이 회복을 하지 못하고 그냥 덩그러니 무릎에만 찢어진 채로 남아 있어야 되는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얘는 그러면은 이 연골판은 이 통증만 일으키고 역할을 하지 못한 채 마치 이물질처럼 남아있게 되는데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연골판을 다 절제를 해야 돼요. 그렇게 절제를 하고 나면 원래 연골판이 기능이 우리 몸에 필요하죠.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나이가 젊으실 경우에는 이 연골판을 이식술을 하기도 합니다. 무릎에서 이식이라고 할 때 그렇게 이식술이 많지 않은데 이 연골판 이식술이 또 하나의 대표적인 이식술인데요. 이 이식은 사체에서 우리가 비슷한 크기와 그다음 모양을 찾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수술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식술은 연골판에 봉합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하는데 이 필요한 연골판이 없는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필수적인 수술이고 이 수술을 잘 받으면 무릎의 생명을 굉장히 연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수술이 잘 이루어지는 병원에서 연골판이 없는 분은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수술이 필요한지 아닌지 이런 것도 정밀하게 한번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이 유용할 때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도 많이 알아봤는데 일단은 모든 분들의 가장 최고의 관심사라고 생각되는 연골이라는 것. 이 연골이 손상됐을 때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재생이 되는가? 어떤 주사 치료로 재생되지 않는가? 나는 꼭 수술을 해야 되는가? 연골이 많이 닳아 있진 않는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들 이제 궁금해 하시죠. 그래서
연골은 일단 수술로 재생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먼저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냥 주사 치료만으로는 연골은 재생되지 않는다고 또 생각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연골 주사라든지 또 어떤 여러 가지 주사들이 있는데, 그런 주사만으로는 뚜렷하게 손상된 연골은 회복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연골을 재생시키는 수술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설명을 마지막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연골은 뼈의 표면을 코팅하고 있는 구조물입니다. 실제로 손상이 있는 연골은 저희가 이제 수술지에는 내시경으로 들여다보거나 아니면은 인공관절을 할 때는 절개를 해서 관찰을 하게 되죠. 보통 뼈의 표면은 건강한 상태에서는 하얀색 당구공 표면처럼 코팅이 깨끗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유격 없이 흔들리지 않고 뼈에 부착이 잘 돼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쓰임이 일어납니다. 근데 연골이란 것은 실제로 강한 충격 때문에 깨질 수도 있는 것이고, 마찰 때문에 마모가 지속되면서 천천히 마모의 과정을 거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전층 표면에 다 없어지는 경우에는 사실 방법 없이 인공관절로 넘어가게 되지만, 국소적인 부분에 폐김이 생긴다거나 일정 부분에 조금의 마모가 있고 이런 부분만 개선되면 관절을 쓰는데 큰 문제가 없겠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 이제 재생술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수술 방식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술식은 연골 표면에 이제 불안정한 부분은 전부 다듬어서 정리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보통 뼈 심부에 이제 자극하는 방법을 1차적으로 택하게 됩니다. 그게 골수 자극술, 미세 천공술, 미세 골절술, 굉장히 여러 가지 용어가 혼용이 되는데, 뼈 깊은 곳에 이제 작은 구멍들을 여러 개 뚫고 그 안에서 이제 혈액이나 골수세포가 나오게끔 만들어내는 그런 술식이 가장 많이 이용이 됩니다. 거기에 이제 추가해서 다른 물질을 도포한다거나, 흔히 저희가 많이 듣고 있는 치료법인 줄기세포 치료, 이런 것들을 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 되겠고, 그런 작업이 잘 이루어졌을 때 실제로 완전히 원래 갖고 있던 연골은 아니지만 그것과 유사한 이제 성질을 가지는 섬유연골 변화, 혹은 이제 다른 코팅이 좀 생성되는 그런 변화들을 좀 기대를 하고 여러 가지 수술이 현재 개발이 되고 임상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해주신 골수를 자극한다는 뜻은, 골수라는 건 뼈 안에 있는 피를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그냥 일반적인 피랑 구성 성분이 좀 다르고 성장인자라든지 또는 줄기세포가 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사라진 연골을 재생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자극을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줄기세포 치료라고 하는 또 상품명으로서도 카티스템이라고 많이 알려진 게 있는데, 그 카티스템의 역할은 이 성분을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더 좋은 질의 연골로 재생되도록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미세 골절술에다가 더해서 같이 줄기세포 치료로서, 줄기세포 수술로서 그렇게 연골 재생을 더 잘 되려고 한다까지 일단 카티스템이라는 거 일단 기억을 해보셔도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다른 연골 재생 방법이 있습니다. 카티라이프라는 제품 이름입니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 내 갈비뼈에서 갈비뼈와 연골 사이에서 그 연골을 조금 채취를 합니다. 그렇게 채취를 해서 몇 주 동안 그걸 연구실에서 키워서 그걸 가지고 내 뼈에다가 도포를 해서 얇게 깔아주면은 이제 그게 내 무릎에 정착이 되면서 새로운 연골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수술은 좀 차이점은, 미세 골절술처럼 뼈에 구멍을 뚫어서 골수를 이용해서 하는 수술은 아니고, 손상된 연골을 잘 다듬은 후에 내 늑 연골을 잘 이식을 하는 그런 이제 수술을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평소에는 카티스템을 더 많이 사용을 하고 그에 해당하는 환자분들이 더 많은데요. 가끔씩은 카티스템을 쓰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이 늑연골 이식을 하는 카티라이프 수술이 유용한데, 대표적으로는 일단 무릎의 뼈가 경골과 대퇴골, 그 아래 윗뼈가 같이 있는데, 양쪽이 모두 많이 안 좋은 상태에서는 이 카티스템 수술이 큰 효용이 없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분이 인공관절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은 이 카티라이프라는
수술을 통해서 연골 이식 자체를 해볼 수 있고, 그 외에 다른 경우는 이 슬개골이라는 또 다른 작은 뼈가 있어요. 이 슬개골은 재생 능력이 조금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골수를 자극하더라도 재생이 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 카티라이프로 연골을 애초에 도포를 해서 이게 잘 회복되도록 하는 그런 수술을 시도해보는 게 좋아서 이제 저희는 그런 방법을 택해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신세계서울병원 무릎전담팀 정진아 원장, 박동철 원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